새벽 4시 동시 급습. 시아누크빌 빌라에서 체포된 보이스피싱 제국의 실체. 2024 년 초여름. 서울 서대문구 정부청사 별관 7층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는 출입국 기록, 인터폴 적색 수배 통보서, 계좌 추적 보고서,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촬영된 빌라 단지 사진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확인된 도피 사범 37명, 현재 체류지 프놈펜 시아누크빌 바탐방.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의 보고에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이 동시에 참여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공식 가동된 날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해외 체류자가 아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가상화폐 투자 사기 설계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피해자는 3,000명 이상, 추산 피해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노후 자금을 잃은 노인, 전세 보증금을 날린 신혼부부,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 진술서에는 살고 싶지 않다는 문장이 반복됐다. 수사는 이미 국내에서 상당 부분 진행돼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 기록, 대포 통장 명의자 진술, 자금 흐름 분석 결과가 조직의 뼈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출국했다. 목적지는 공통적으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한때 조용한 항구 도시였던 그곳은 최근 몇 년 사이 카지노와 외국 자본이 몰리며 급격히 변했다. 고급 리조트형 빌라와 호텔이 들어섰고 외국인 장기 체류자도 늘어났다. 그 틈에 한국 범죄 조직이 스며들었다. 현지에 콜센터 형태의 조직 사무실이 있습니다. 외형상 합법 IT 회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국정원 파견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조직은 철저히 분업화돼 있었다. 상담원은 피해자를 속였고 팀장은 실적을 관리했으며 여총책은 자금 세탁과 해외 송금을 지휘했다. 암호화폐 지갑 100개 이상이 동원됐고 세탁 경로는 동남아 여러 국가를 거쳤다. TF 팀장은 단호했다. 국경은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전원 송환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다.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었지만 대규모 동시 송환 사례는 없었다. 현지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했고 정치적 부담도 존재했다. 외교부는 즉각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협의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내무부와 국가경찰청에 방대한 증거 자료가 전달됐다. 피해자 녹취록, 계좌 추적 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한편 시아누크빌 외곽 고급 빌라. 대형 수영장이 딸린 3층 건물 거실에 한국인 남성 5명이 모여 있었다. 한국에서 TF 떴다더라. 인터폴 적색 수배면 뭐 어때? 여기선 합법 체류야. 말은 태연했지만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에는 국내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역대 최대 규모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추진. 총책으로 지목된 40대 남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과거 국내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다. 불법 도박으로 자금을 모으고 사기로 판을 키웠다. 한국을 떠날 때 그는 확신했다. 여기까지 못 쫓아온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고 있었다. 서울 TF 상황실 벽면 모니터에 캄보디아 현지 위치가 표시됐다. 출입국 데이터와 통신 기록이 겹쳐졌다. 현지 브로커 접촉 정황 포착, 자금 일부 제3국으로 이동 시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만약 자금이 더 흩어지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TF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한 체포 요청이 아니라 합동작전을 추진한다. 작전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됐다. 현지 경찰과의 공동 브리핑, 체포 영장 번역, 항공기 확보, 수용시설 준비. 전 과정이 분 단위로 계획됐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의 한 피해자가 TF에 전화를 걸어왔다. 제 돈 찾을 수 있습니까? 짧은 침묵 끝에 수사관이 답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이번 작전은 체면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국경을 넘은 범죄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캄보디아 현지 시간 새벽 4시로 예정된 작전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도피는 길었지만 끝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공기는 새벽에도 무겁고 끈적했다. 한국에서 급파된 TF 실무진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내 임시 상황실에 모여 있었다. 외부와의 접촉은 최소화됐고 통신은 암호화 채널로만 이뤄졌다. 벽면 스크린에는 3개 도시가 표시돼 있었다. 프놈펜, 시아누크빌, 바탐방. 1차 목표 17명, 2차 목표 21명, 총 38명입니다. 현지 경찰과의 합동 브리핑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체포영장과 인도 요청서가 캄보디아 법원에 제출됐고 사전 구속 허가가 떨어졌다. 법적 절차가 정리되자 작전은 속도를 냈다. 한국 수사관들은 직접 체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주권 문제 때문이었다. 대신 현지 경찰 특수부대와 정보 공유를 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했다. 시아누크빌 외곽의 한 빌라 단지. 겉보기엔 조용한 휴양지였지만 내부는 달랐다. 2층 방 한쪽 벽에는 한국 피해자 명단이 엑셀 파일로 정리돼 있었고 다른 방에는 다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조직은 여전히 활동 중이었다. 오늘 목표 5억이야. 속도 올려. 총책의 지시는 메신저로 내려갔다. 상담원들은 한국 노인을 상대로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송금을 유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서울 TF 상황실에서는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암호화폐 지갑 하나에서 또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는 코인이 포착됐다. 자금 분산 시도입니다. 체포 전 정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당겨졌다. 작전 개시 시각은 현지 시각 새벽 4시, 새벽 3시 55분. 캄보디아 경찰 특수부대 차량이 빌라 단지 인근 도로에 분산 배치됐다. 불을 끈 채 대기. 4시 정각. 문이 동시에 부서졌다. 폴리스, 핸즈업. 총책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바닥에 제압됐다. 다른 방에서는 노트북이 창문 밖으로 던져졌지만 이미 늦었다. 데이터는 대부분 서버에 동기화돼 있었다. 같은 시각 프놈펜의 고급 콘도와 바탐방의 임대주택에서도 연쇄 체포가 진행됐다. 한국인 남성, 여성, 그리고 일부 현지 협력자까지. TF 상황실, 시아누크빌 12명 확보, 프놈펜 15명 확보, 바탐방 11명 확보, 총 38명.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짧은 보고에 한국 측 실무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나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더 복잡했다. 체포된 이들은 즉시 캄보디아 구치시설로 이송됐다.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다. 난 그냥 직원이야. 한국법 적용 못해. 하지만 인터폴 적색 수배가 이미 발부돼 있었고 한국 측이 제출한 증거는 방대했다. 피해자 진술,
통화 녹취, 송금 내역, 조직 내부 대화 기록. 그날 저녁 프놈펜 내무부 청사에서 양국 관계자 회의가 열렸다. 전원 송환을 원하십니까? 캄보디아 측 고위 관계자의 질문은 신중했다. TF 팀장이 답했다. 네, 전원입니다. 피해 규모가 중대합니다. 법적 검토가 이어졌다. 일부 피의자는 현지에서 별도 범죄 혐의도 받고 있었다. 미립국, 불법 취업, 허위 사업 등록, 송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체포 성공 자막이 흐르자 댓글이 폭발했다. 꼭 데려와 주세요. 끝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포된 피의자들 중 몇 명은 변호사를 선임해 인도 거부 소송을 준비했다. 캄보디아에서 재판받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간은 다시 긴장으로 흘렀다. TF 내부 회의. 동시 대규모 송환은 외교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분산 송환하면 조직이 입을 맞출 겁니다. 결론은 하나였다.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한 번에. 작전명 블랙 리턴 2단계가 시작됐다. 구치소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도피는 끝났지만 귀환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총책은 철창 안에서 처음으로 현실을 직감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 그의 도피 생활은 3년이었다. 그러나 법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프놈펜 구치소 면회실.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총책과 현지 변호사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이 예상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먼저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총책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국에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직은 이미 붕괴됐고 자금 흐름도 대부분 추적됐다. 남은 건 형량뿐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경찰은 불법 취업, 허위 사업 등록 혐의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었고 한국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공식 제출한 상태였다.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도 이미 상당 부분 진전돼 있었다. 서울 TF 상황실. 인도 거부 신청 움직임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TF 팀장은 즉시 대응을 지시했다. 피해 규모, 조직 구조, 총책 지휘 정황을 더 구체화하십시오. 캄보디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검찰은 수사 기록을 정리해 영문 번역본과 함께 추가 의견서를 보냈다. 피해자 수 3,142명. 확인된 피해액 1,087억 원. 총책의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214건.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음성 파일이었다. 오늘 목표액 못 채우면 다 정리해. 총책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프놈펜 법원 신문 당일 구치소에서 이송된 피의자 12명이 먼저 심사를 받았다. 한국 측은 대사관을 통해 참관했다.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혐의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차분하게 물었다. 피해자들이 모두 한국인이고 자금도 한국에서 송금됐습니까? 검찰 측 자료가 제출됐다. 계좌 추적 도표와 통화 기록, 서버 로그. 판결은 하루 만에 나왔다. 대한민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인용한다. 첫 번째 고비가 넘겨졌다. 하지만 남은 인원 중 일부는 집단으로 인도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을 끌면 증거 정리가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을 것이라 기대한 계산이었다.
그 사이 TF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압수한 서버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 정황이었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 수백 명의 정보가 발견됐다. 서울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송환이 지연되면 자금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공범이 제3국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과 고위급 접촉을 강화했다. 대규모 동시 송환은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 역시 국제범죄 근절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결국 양국은 단계적이 돼 최대 규모의 동시 송환에 합의했다. 송환일 전날 밤 구치소 복도는 조용했다.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진짜 가는 거야? 한국 가면 다 끝이야.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다. 총책은 말이 없었다. 그는 창살 사이로 보이는 캄보디아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3년 전 도착했을 때 그는 이곳을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수천 명의 삶을 무너뜨린 대가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서울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일 1차 송환 예정. 짧은 자막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응축돼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프놈펜 국제공항 활주로. 대한민국 정부 전세기가 대기 중이었다. 항공기 내부에는 호송 인력과 의료진, 수사관들이 탑승해 있었다. 호송 차량이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피의자들이 한 명씩 내려섰다. 총 24명 1차 송환.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한 시대의 도피가 끊었다. 그러나 TF는 알고 있었다. 아직 14명이 남아있고 숨겨진 자금과 공범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법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기내는 정적에 잠겼다. 프놈펜을 떠난 지 5시간. 수갑이 채워진 채 좌석에 앉아있던 피의자들은 창밖을 보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호송 인력이 먼저 내렸다. 이어서 1차 송환 대상자 24명이 한 명씩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 숙이세요. 짧은 지시에 따라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공항 내부에는 이미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었다. 국내 언론이 대기 중이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범행 인정합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곧바로 이들은 서울구치소와 인근 교정시설로 분산 이송됐다. 검찰은 도착 당일 밤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총책은 수사관과 마주 앉았다. 지시한 사실 없습니까? 난 전체 구조를 몰랐습니다. 실무는 아래에서. 수사관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메신저 대화, 음성 파일, 자금 분배표. 이건 본인 계정입니다. 목표액 못 채우면 팀 해산시키겠다고 한 발언 맞습니까? 총책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TF는 남은 14명의 2차 송환 절차도 병행했다. 캄보디아 법원에 추가 인도 결정이 내려졌고 며칠 뒤 전원 한국으로 압송됐다. 역대 최대 규모 총 38명 동시 송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여론은 크게 반응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공소제기 검찰은 총책과 핵심 간부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사기, 범죄단체 조직, 범죄 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중간 관리자와 상담원들도
역할에 따라 차등 기소됐다. 공소장 분량은 600쪽이 넘었다. 피해자 3,000명 이상, 피해액 1,000억 원 이상. 법정은 방청석까지 가득 찼다. 피해자 일부가 직접 참석했다. 재판장은 첫 공판에서 물었다. 공소사실 인정합니까? 총책 측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부인합니다. 일부 과장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차분히 증거를 제시했다. 콜센터 운영 매뉴얼, 실적표, 처벌 규정, 수익 배분 구조. 조직은 기업처럼 체계적이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내부 고발자 진술이었다. 조직 중간 간부 한 명이 자백했다. 총책 지시 없이 단 한 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공기가 얼어붙었다. 피해자의 증언, 세 번째 공판. 70대 피해자가 증인석에 섰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총책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재판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이 무너진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고 전날 구치소 독방. 총책은 처음으로 가족 면회를 허락했다. 왜 그랬어? 짧은 질문에 그는 답하지 못했다. 3년간의 도피, 수백억의 자금, 수천 명의 피해. 그 모든 시간이 이 재판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선고기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범행 규모와 기간, 사회적 파장이 매우 중대하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작아졌다.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터졌다. 다른 핵심 간부들도 10년에서 18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됐다. 총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국경을 넘어 도피했던 범죄는 결국 돌아왔다. 송화는 끝이 아니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TF 상황실 벽에 걸린 작전 명칭은 조용히 내려졌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국경을 넘는 범죄는 또다시 생겨날 것이다. 법은 다시 따라갈 것이다.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법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총책은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다. 25년은 과도합니다. 일부 피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말은 형식적이었지만 총책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형량의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기록이라는 사실을. 한편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압수된 서버와 계좌, 암호화폐, 지갑 분석이 이어졌다. 해외로 분산된 자금 일부가 제3국 거래소에서 동결됐다. 국내 은닉 자산도 추적됐다. 현재까지 동결 환수 가능 금액 약 312억 원. TF 후속 정리회의에서 보고가 나왔다. 피해액 전체에 비하면 부족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문의가 이어졌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정확한 답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피고인은 조직의 상징적 인물일 뿐 실제 운영은 하부 간부들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제출된 메신저 기록과 음성 파일은 명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형량은 유지됐다.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다. 국경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 문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었다. 남겨진 것들 TF는 공식 해체됐다. 그러나 관계기관 간 공조 시스템은 상설 체계로 전환됐다. 해외 도피사범 전담 인력도 확대됐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은 다른 범죄 수사로 이어졌다. 이번 작전은 양국 수사 협력의 선례가 됐다. 서울의 한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돈이 다 돌아오지 않아도 최소한 도망은 못 갔다는 게 위로입니다. 그 말은 수많은 피해자의 마음과 닿아 있었다. 암 구치소의 밤 총책은 독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읽었다. 징역 25년. 그는 처음 캄보디아로 향하던 비행기를 떠올렸다. 그때 그는 확신했다. 국경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국경은 벽이 아니었다. 시간을 지연시킬 뿐 책임을 지우지는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망 사이에 하늘은 좁았다. 그는 이제 도피가 아닌 복역의 시간을 살아야 했다. 기록 이번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38명 전원 국내 송환, 대규모 국제 공조, 동시 기소와 중형 선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숫자보다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야기했다. 새벽 공항 활주로, 수갑을 찬 채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 피해자의 떨리는 증언, 판결문이 낭독되던 법정의 침묵. 그 모든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 국경을 넘어도 시간이 걸려도 책임은 반드시 돌아온다. 사건은 끝났다. 그러나 초국가 범죄는 계속 변형되고 더 교묘해질 것이다. 범정부 TF가 남긴 것은 단순한 성과 보고서가 아니었다. 협력의 구조, 추적의 방식, 그리고 원칙. 끝까지 간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또 다른 국경 너머에서 다시 시험받게 될 것이다.